한국이 인공태양 연구 시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해외로 전해졌을 때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계산한 건 핵융합이 가져올 전력 우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평시 기준 한국군의 전체 전력 소비량은 연간 약 1.2TWh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수소 1g이 석유 8톤과 맞먹는 3억 4천만 킬로칼로리 수준의 에너지를 낸다는 점을 대입하면 군사 전력의 에너지 부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와 방산, 반도체, 조선의 전력 단가를 접목해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해외 매체들은 이 분석 결과에 더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핵융합 상용화 속도를 실제로 앞당길 경우 제조 산업의 전력 단가가 최대 6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핵융합 기술의 진전은 단순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해외 전문지들은 한국이 확보한 1억도 플라즈마 장시간 운전 기록을 상용화 가능성의 핵심 지표로 보며 군사 경제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는 국가가 한국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고온 플라즈마를 1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은 장기작전 플랫폼의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기준이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약 핵융합 기술이 무기체계에 적용되면 한국 방사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기반 소형 발전 모듈이 실현될 경우 레이저 요격 체계나 전자빔 무기처럼 순간 전력 소모가 큰 무기들이 훨씬 작고 가벼워지고 지금보다 플랫폼 크기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결국 이 기술은 한국 군사력의 체급과 운용 방식을 동시에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잠수함 전력 구조입니다. 기존 원자력 추진 체계는 연료 관리와 방사능 차폐가 필수라 설계가 복잡하지만 핵융합 기반 추진체는 방사능 위험이 적어서 연료 교체 주기도 훨씬 길어지고 운용 유지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한국형 잠수함의 작전 지속 시간이 최소 2배 이상 늘어나고 소음원이 줄어 은밀성이 현저히 높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융합 연료주기 기술이 완성되면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안정돼서 한국 방산산업 전체가 더 큰 무기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낮아지면 장거리 레이저, 초장기 채공 무인기, 극초음속 요격 등 지금은 전력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운 무기들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에너지 기술의 우위를 방산 기술의 우위로 그대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목한 또 다른 수치는 전남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예상 연간 연구 용량입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초전도 자석 시험, 가열, 전류구동 실험, 중성자 조사, 연료주기 시험까지 통합 수행합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구조를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했는데 한국이 단일 국가로는 드물게 핵융합 상용화 전주기 실험 체계를 한 도시 안에 집중 구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EU의 데모 프로젝트가 27개국 분산 체계로 움직이면서 협의만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일정은 평균 대비 2.4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반응한 부분은 전력 자립 구조였습니다. 한국형 군사 플랫폼들은 전력 기반 무기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20에서 30kW 운용 기준으로 시간당 전력 소모량은 36kW 내외이고 레일건은 32메가줄급 발사 실험에서 25메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축전 시스템과 연료 공급을 병행해야 하지만 핵융합 기반 고밀도 전력이 상용화되면 전력 공급 장치의 부피와 비용이 60% 이상 줄어드는 추정이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변화가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니라 작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한국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연구기관들이 유독 주목한 건 한국이 구축하려는 핵융합 데이터 처리 체계였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AI 연산 인프라의 연간 분석 처리량을 140페타바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140페타바이트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1.5GB가 영화 한 편의 분량이라고 했을 때 140페타바이트는 약 9,786만 편을 저장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융합 연구기관이 확보한 연간 처리량 대비 약 1.7배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실제 실험보다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훨씬 빠르게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능력에서 앞서면 기술 성숙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인데, 해외에서는 이 속도를 한국의 가장 큰 숨은 무기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실험 데이터를 단일 연구센터에서 분석하도록 설계하고 있어서 해외 전문가들은 실험 결과가 누적될 때 평균 피드백 시간이 72시간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국제공동 프로젝트에서는 실험 결과 공유와 검증에 최소 2에서 4주가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분석 속도는 기존 대비 최대 9배 가까이 빨라지는 셈입니다. 연구 속도가 빨라지면 핵융합 구성품 기술의 개량 주기도 빨라지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 주기 단축이 산업계의 부가가치를 10년 기준 최소 18조 원에서 26조 원 사이로 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해외 연구기관이 특히 흥미롭게 본 요소가 한국의 소재기업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열충격 시험을 버틸 수 있는 고내열 특수합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드문 98% 국산화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1300도 내외 환경에서 500회 이상 반복 시험을 통과한 소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핵융합 설비 제작 가격이 한국에서 20% 이상 저렴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가격 경쟁력은 경쟁국 가운데 중국조차 쉽게 확보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중국은 내열 소재의 성능은 확보했지만 정밀 가공에서 0.05mm 오차 제한을 넘지 못해 상업용 설비 제작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소재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시장뿐 아니라 방산 시장에도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레이저 무기나 극저온 기반 센서류는 내열, 초전도 소재의 품질이 성능의 절반 이상을 결정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이미 초전도 케이블 연장률과 전류밀도 시험에서 세계 3위권에 속하는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군용 신형 에너지 플랫폼의 조립과 정비 비용이 향후 12에서 18%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계산했고, 이 절감분이 방산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점유율이 최대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국내 기업의 공급망을 다시 묶는 효과도 큽니다. 산업계 분석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 핵융합 관련 기업들의 기술 분산도가 61% 수준인데, 연구시설이 완성되면 분산도가 34%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집중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 초기 주도권을 한국에 내줄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이 빼놓지 않은 계산이 인력 전환 효과였습니다. 핵융합 연구시설이 운영되면 전문 연구인력 2,300명 이상이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 배치되고, 이는 한국형 첨단 연구단지 중 가장 높은 집중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중도가 지역 GDP를 최대 1조 5천억 원 이상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이 연구시설 하나로 지역 경제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전략 기절을 통째로 바꾸는 아키텍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연구를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이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세계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한 개의 축으로 묶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고, 이 구조를 이미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견고하게 설계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용화 경쟁에서 유리한 지점을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31일 한국군 피하 식별 장치 영상입니다. 링크16는 미군을 비롯한 나토군이 각종 데이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 무전기입니다. 링크16이 탑재된 장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려줘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 연합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적군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암호화되어 있어 암호 장비로 분류됩니다. 한국군의 피하 식별 장치는 전투 중 아군과
적군을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하여 오인 사격을 방지하는 핵심 군사장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적군과 아군이 뒤섞이는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아군을 적으로 잘못 판단해 공격하는 아군 오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군이 도입한 모드5는 가장 최신형 피하 식별 시스템으로 기존 모드 대비 압도적인 보안성과 정확성을 갖췄으며 한국이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성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드5 피하 식별 시스템 개발 당시 한국군 내부 보안연구팀이 극비리에 진행한 테스트에서 예상치 못한 암호화 결함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군의 기술 지원 없이 독자 개발하던 중 암호화 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의도치 않은 취약점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기술 이전 자체를 거절당한 상황이어서 외부 조언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과 방산기업 연구진이 힘을 모아 최적의 보안 알고리즘을 재설계하고 일부 양자암호 기법을 긴급 투입하여 문제를 단 72시간 만에 해결해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극히 제한된 인원만 공유했던 일종의 내부 비상사태였고 이후 이를 계기로 한국의 방산보안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기술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최신 피하 식별 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피하 식별 장치가 놀라운 것은 미국이 제공하기를 꺼렸던 최신 암호화키 기술을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이 모드5 IFF 체계를 구축했을까요? 이 의문의 시발점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중전 가운데 아군기를 적기로 착각하여 오폭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영국과 독일 모두 엄청난 파일럿을 잃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전장에서는 최소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최초의 피하 식별 시스템이었는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신호 발사 응답 방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레이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더 복잡해진 전자전 환경에서 IFF의 중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적의 전자전 교란과 해킹 시도가 들어가자 결국 IFF도 모드5라는 첨단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미국의 피하 식별 장치 기술력은 어느 수준일까요? 미국의 피하 식별 장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기술과 최첨단 암호화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군사 핵심 장비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용하는 최신형 IFF 시스템인 모드5는 AES 등 최고 수준의 군용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킹과 전파 방해에 대한 뛰어난 대응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기술 수준이 특히 뛰어난 이유는 고도의 항제밍 능력과 철저한 신호 보안성 때문입니다. 미군은 적군이 IFF 신호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데이터 송수신 시 실시간 암호키 교환 방식을 채택하여 신호 보안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미국은 링크 16과 같은 전술 데이터 링크와 IFF 시스템을 긴밀히 연계해 함정, 항공기, 육상 전력 간 실시간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같은 최신 항공 전력뿐 아니라 주멀트급,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등 최신 함정들에도 모두 모드5 IFF가 탑재돼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전력 확대에 따라 인공지능과 자율 무인 체계를 결합한 차세대 IFF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표적 인식과 고속 암호화 처리를 접목해 미래 전자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타국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미군은 자신들의 최신 암호화키 기술과 항제밍 알고리즘 일부를 공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들은 핵심 군사기밀인데요. 특히 암호화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유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술의 핵심 노하우를 쉽사리 개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연구진이 누구도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쾌거를 이뤄낸 것입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IFF 시스템을 한국이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군사 선진국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의 기대와 달리 보란 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양자암호 기술과 자체 보유 중이던 여러 암호화 기법을 활용해 무려 18개월 만에
독자 암호화키 개발에 성공합니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비밀리에 추진된 프로젝트였고 일정 지연이나 보안 누출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긴급 테스트 중 발견된 보안 결함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프로젝트 막판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키가 특정 조건에서 누출될 위험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구진은 새벽에도 사무실에 모여 밤샘 작업을 했고 실질적인 해킹 시뮬레이션까지 동원해 결함을 바로잡았는데 그것이 단 72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한 것이 놀라운데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은 짧은 시간에 결함 없는 새 알고리즘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미 해군 및 나토와의 호환 테스트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과 나토 관측단 쪽에서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자체적인 암호화 시스템을 완성했느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국군은 이제 우리도 충분히 최첨단 보안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뒤 모드5는 이전 세대와 달리 암호화 신호 송수신 능력이 월등해졌습니다. 항재민 기능도 대폭 향상되어 적이 전파 교란을 시도해도 신호가 깨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안정성은 곧바로 실제 작전 환경에서 큰 강점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이 개발한 모드5 IFF 피하 식별 장치가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에는 이미 모드5 IFF 장비가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들에는 강력한 레이더 시스템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더로는 표적의 거리, 방향, 속도 정도만 파악할 뿐 그 표적이 아군인지 적군인지까지 정확하게 식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피하 식별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IFF는 항공기나 함정이 보유한 고유 식별 코드를 인식하고 이를 지휘 통제실에 전달해 줍니다. 이를 통해 지휘 체계는 아군을 구별하는 판단을 내리고 다른 표적에는 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장에서는 아군 보호와 적군 제압이라는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IFF가 반드시 정확해야만 합니다. 정조대왕함과 충남함은 이 모드5를 통해 축적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전투체계와 연동합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가 탐지한 표적 정보와 IFF가 제공하는 식별 코드를 결합해 각 표적에 대한 신뢰도 높은 분류를 매 순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해전에서는 오인 사격이 특히 치명적이므로 이렇게 단 한 번의 식별 오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해군은 모드5 IFF를 탑재하면서 동시에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습니다. 해군의 각 함정이 서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정조대왕함 레이더가 잡은 표적을 충남함도 즉시 확인하고 그 표적에 대한 IFF 식별 결과를 공유하는 식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는 곧 해상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였고 한국 해군이 한층 네트워크 중심 전장에 가까워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전장 환경에서는 이 피하 식별 장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드론, 무인 항공기, 무인 함정 등 무인 체계가 대거 투입되면 인간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특히 미사일 속도로 움직이는 공중 표적이나 수중에서 잠수함을 감지해야 하는 경우 신속한 식별과 대응이 생존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 체계들은 AI와 연결된 IFF를 통해 스스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할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무인 드론이 내가 식별한 표적은 아군 코드가 들어오지 않는 비인가 체계라고 판단하면 자체 알고리즘으로 공격하거나 추적 명령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관여하기 전에 이미 식별부터 교전 판단까지 모두 끝내는 셈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AI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IFF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확한 신호와 코드가 있어야 AI도 아군인지 적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암호화가 허술하거나 적이 IFF 신호를 해킹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결과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군이 더욱
양자암호와 자체 개발 암호화키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입니다. 양자암호는 원천적으로 도청이나 해킹이 불가능에 가까운 보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국군이 관련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도 미국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 능력에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시절에 단순한 신호 송수신 방식에서 시작된 피아식별 시스템이 냉전기를 거치며 점점 강력해졌고 이제 모드 5라는 강력한 암호화 보안 체계로 진화했습니다. 그 최전선에는 한국군의 독자 개발과 숨겨진 기밀 테스트들이 존재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IFF가 AI 및 무인 체계와 긴밀히 결합해 우리 군의 전투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특히 오폭이라는 비극적 참사를 최대한 방지하고 아군을 보호해주는 그야말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무기 체계가 바로 이 피아식별 장비입니다. 단순히 적이냐 아군이냐를 넘어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장 전역에 뿌려주면서 작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군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